오늘 첫 번째로 맞는 코리아 푸드테크 컨퍼런스에서 어제 이제 첫 번째 우리 그 행사 개막 행사의 주제는 푸드테크는 첨단 기술이다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푸드테크의 미래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인 맞춤이라는 주제와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건강 이외에도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의미에서 이제 ESG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가 오늘 함께 식품과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개인 맞춤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여러분들 삶의 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이제 엄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미래가 예측되기 때문에 정밀 진단, 정밀 의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자신의 미래에 맞는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떻게 보면 유형에 따라서 예방적 차원에서 자신이 원하는 맞춤형 식품을 추천받기도 하고 거기서 먹어본 결과를 다시 피드백해서 새로운 걸 설계하기도 하고 그에 필요로 하는 맞춤형 원료나 소재를 개발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집단지성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가 창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머징 테크놀로지, 이머징 비즈니스, 이머징 인더스트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결국은 이제 미래는 사람이다. 사람이 원하는 걸 사람이 판단해서 새로운 기술을 융합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시대를 우리가 창발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이렇게 정밀화하고 세대 간의 그런 어떤 식품을 소비하는 방식이 바뀜에 따라서 이런 개인 맞춤의 시대에서는 스타트업들이 주도하는 푸드테크 산업이 이미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져 왔고요. 향후 10년에는 더 어떻게 보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을 제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창발은 결국은 남이 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거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직까지 한 게 없어서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 차세대 또는 미래 세대. 또 하나는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아서 변해야 된다라고 믿는 뭔가 이런 이머전시한 절박감을 느끼는 분, 두 가지의 부류에서 아마 창발적인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뭐 반은 농담이지만 우리 이동기 사장님처럼 굉장히 훌륭하신 창발가 또 우리 대학에서도 오늘 발표해 주실 김무한 총장님 또 우리 이남식 어제 우리 상임고문님 총장님 또 우리 민승규 농식품부 차관님 같은 차원에서의 창발가들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절박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실제로 본인이 소비자들하고 직접 산업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아마 기업가들이 아마 그런 역할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신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사람도 하는데 왜 내가 못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 공부일 수 있겠죠. 일론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부이기도 하고 또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고 미래를 잘 설계하는 디자이너에 가깝다고 굉장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디자이너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현재의 삶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미래를 꿈꾸지 않으면 도저히 하루를 살 수가 없는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혼한 과정에서 본인이 성장하다가 캐나다에 형을 따라서 본인이 옮겨서 한 2년 학교 다니다가 다시 미국으로 옮겨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 사람이 한 인터넷 세상에서 우리가 앞으로 정보를 듣고 전자결제, 우리가 흔히 하는 카카오페이 같은 거죠. 엑스타콘 같은 일을 하고 미래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테스타를 만들고 솔라시티를 하고 하이퍼루프를 상상해내고 실제로 그런 상상력을 책임감을 가지고 해낸 일을 했고요. 앞으로 미래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거라는 좀 안 좋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AI가 가져올 우리의 어떤 문제, 이번에 SK CNC 한번 데이터 센터가 문제가 되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아마 우리가 간접적으로 한번 이번에 경험해 봤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자폐와 같은 여러 가지 이런 뇌 질환들을 신호로 인식해서 직접 사람이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분들에 대해서 어떤 치료적인 솔루션을 찾아내는 거. 그리고 이제 인류가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이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별을 찾아서 새로운 화성이라고 하는 거에 스페이스X를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 에드 아스트레라는 초등학교를 만들어 자기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있죠. 이분이 하는 일을 보면 과학자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듭니다. 예. 학부만 졸업했습니다. 예. 스탠포드 대학교 석박사 과정에 하루 입학하고 자퇴했습니다. 대학을 가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매진, 미래를 갖다가 상상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상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계도를 잘 그리는 것이 이 사람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도 우리 이제 코로나 시기에 푸드테크만큼 중요했던 게 이제 백신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백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바이러스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RNA 백신이 없었더라면 아마 인류의 3분의 1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같았으면. MIT의 랭어 교수는 원래 식품공학과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RNA 백신을 만들었고 10년 만에 원래 시작했던 어떤 목적은 자궁경부암 백신이었습니다. 바이러스성 암 치료제였었습니다만 이번에 코로나의 어떤 상황에서 이런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는데 2021년도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하면은 모더나의 기업 가치가 200조까지 막 가고 250조 가고 그랬습니다. 본인이 현재 갖고 있는 주식이 3.2%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6조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6조의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이가 지금 이제 70 좀 넘으셨는데요. 회사를 40여 개를 만들었습니다. 스탠포드 MIT의 졸업생들은 연구실에 가면 포스닥들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포스닥들이 하는 일들은 뭐냐면 박사 때 자기가 연구한 걸 실제로 기술화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파고의 하사비드도 결국은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MIT가 가지고 창업해서 4년 만에 이제 구글에 엑싯을 했죠. 남들은 이 사람이 처음 모더나를 만들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미 39개를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패트릭 브라운은 임파서블 푸드, 잘 아시는 힘이라고 하는 거를 유전자로부터 추출해서 식물에 있는 콩 혹부리에 있는 유전자에서 피의 색깔과 맛을 내는 그런 바이오텍 회사를 만든 거죠. 2011년도에 만들었고요. 작년까지 투자받은 액수가 2조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에셋에서 한 7, 8천억을 갖다가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거 처음 하시는 분 같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발명가입니다. 예, 단백질에 대한 아미노 시퀀스를 개발을 했고 플로스라고 하는 오픈 저널을 만들었습니다. 혁신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결과가 나오니까 이 사람을 알게 되지만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축적의 시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는 하버드에 있는 노화학자입니다. 그래서 와인에 있는 노화를 억제하는 물질을 찾아서 질환별로 맞춤형 식물성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는 일을 하는데 14개의 생명공학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를 하면 10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제대로 안 되면 2개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질을 GSK의 노화 억제 물질을 현금으로 1조 원에 2008년도에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바이러스의 종말, 뭐 이런 육식의 종말, 노화의 종말, 이제 종말론이라고 하는 좀 약간 과장되긴 했지만 인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창발가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가는요, 당연히 우리가 직장에서 연봉이 얼마냐 아니면 마켓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거에 뛰어들면 돈을 벌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어떤 경쟁 관계로 대한민국이 지난 60년 동안 짧은 시기에 이제 이만큼 1960년대에서 지금 2022년까지 굉장히 빨리 이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요번에 입학하는 학부생들이요, 2002년도 월드컵 베이비들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자기가 한국말을 할 줄 알았을 때쯤 되니까 삼성전자하고 현대가 이미 세계적 기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정보통신을 이용하고 태어났습니다. 오면 토스부터 쓰고 전부 유튜브에서 뭔가 정보를 얻지 대학 교수 얘기를 듣지를 잘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검색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언어적으로 글로벌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잘하는 대학 애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해외에서 거주하다 온 애들 있고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가르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티칭을 포기했습니다. 코칭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전략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대 애들은 방금 말씀 저보다 훨씬 더 스마트폰을 잘 이용을 합니다. 앱을 잘 이용하고 여러 가지 IT 기술을 잘 이용하는데 지금 10대 애들은 어떻습니까? 예, 메타버스 세계에서 놀고 있습니다. 20대 애들은 메타버스 쓰는 애가 거의 없습니다. 10%도 안 됩니다. 10대 애들은 전부 메타버스를 씁니다. 그러면 10대의 라이프 스타일과 20대의 라이프 스타일과 30대가 사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결국 새로운 플랫폼을 가지고 미래 세대가 2022년에 현재 20살인 학생은 아마 보나마나 60년은 일해야 될 겁니다. 80이 돼야 아마 은퇴가 될 텐데요. 2082년을 예상하실 수 있는 분,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 있을지. 지난 60년을 바라봤을 때 미래 60년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상상은 못합니다. 근데 아마 지금 10대, 20대 애들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아마 세상을 바꾸려고 할 겁니다. 새로운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은 그 시기에 맞는 그런 가치에 따라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삼성전자에 제가 우리 박찬호 부사장을 발표시킨 이유가 좀 있는데요. 푸드테크 기업이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에 대해서 기존의 이제 식품을 하던 또는 기존에 우리가 식품과 연관된 정부 부처의 의견은 농업과 관련되거나 기존의 어떤 생산 가공의 유형과 연계된 기술을 우선시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디지털 세상으로 바뀌었고요. 앞으로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먹은 거에 대해서 실제로 내가 수면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디지털 헬스에서 측정을 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아까 전에 어제 박찬호 부사장의 휴먼 게놈을 푸드 게놈이라고 지놈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빅데이터, 자기가 먹는 식재료, 여러분들께서 주로 먹는 식재료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예, 한 80개 정도가 한 90%를 차지합니다. 고기 한 5개밖에 없습니다.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플러스 가끔 양고기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오리고기 곡물이요? 곡물 몇 가지나 될 것 같습니까? 쌀, 콩, 밀, 그다음 몇 개 안 됩니다. 조수수를 갖다가 자주 드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채소, 배추, 무 빼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원료를 가지고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식단이 되기도 하고요, 빵이 되기도 하고요, 면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예, 그런 뭔가 새로운 어떤 우리가 개인의 유형에 맞는 식품을 설계하기 위한 원료에서부터 레시피까지를 이제 하나의 데이터화하는 게 삼성전자가 만드는 큐커에서의 AI를 활용하는 건데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의 한계점과 누미라고 하는 헬스코치의 한계점은 뭐냐면 한국인에 맞냐라고 하는 이제 한계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레시피가 외국에 있는 AI 회사의 데이터를 좀 가져다 쓰다 보니까 한국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로 추천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제한적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좀 더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어떤 하나의 푸드테크에 대한 어떤 미래를 설계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회사 차원에서 이재용 회장님이 이제 새로 취임하면서 일성을 했습니다. 더 이상 초격차보다는 미래를 개척해야 된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삼성을 하겠다. 삼성이 남보다 잘하는 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사랑하고 인류가 사랑하는 그런 미래의 난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상생을 갖다가 추구하는 기업이 되겠다라는 거를 이번에 회장 취임사 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자동차 그룹이 정의선 회장님께서 자기가 직접 보스턴 다이너믹스를 1조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옆에 보여지는 이제 이런 로봇을 이용을 해서 앞으로 물류라든지 딜리버리의 핵심 플랫폼을 제공할 건데 이거는 앞으로 신선식품과 맞춤형 식품을 딜리버리하고 제조하는 데 있어서 아마 혁신적인 기업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롯데는 가장 혁신적인 기업입니다. 어제 베어로보틱스의 투자자, 초기 투자자가 롯데 벤처스입니다. 롯데가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기존의 어떤 산업의 가장 중심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늘 여기 입구에서부터 롯데에서 아까 전에 전시 앞에 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롯데답지 않다라는 얘기가 제일 큰 칭찬이다. 저희도 제가 서울대 교수 같지 않다라는 얘기가 가장 큰 칭찬이라고 느끼는 좀 약간 아이러니한 세상이 좀 됐습니다. 뭔가 기존하고 다르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좋게 들리는 거죠. 우린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한다.
근데 우리 신동민 회장님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롯데의 기존의 문제는 실패를 했으면 차라리 실패를 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더 하면 되는데, 일단은 실패를 했는데 만약에 실패를 한 거를 감추면 그것도 문제인데, 문제는 감추는 거 이전에 실패조차를 안 한 게 더 큰 문제다. 굉장히 뼈 때리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기업 가치를 앞으로 경영에 가장 중요하죠. 결국 시장이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는 현재 가치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실제로 어떤 미래에 대한 인재와 기술을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발문화, 오픈 이노베이션, 푸드테크와 연계 비즈니스들을 이런 삼성, 그리고 현대, 그리고 이런 롯데뿐만 아니라 어제 최태원 회장님이 ESG 쪽에서 투자하고 계시는 거, 또 LG전자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LG 아홈이라든지 LG 생활건강, 전부 푸드테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푸드테크는 컨슈머의 테크놀로지입니다. CES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메뉴를 선정하고 그 메뉴를 추천하고 그 메뉴를 실제로 조리하는 게 키친입니다. 2030년에 키친은 어떻게 할까요? AI가 추천하고 조리하고 로봇이 서빙하고 뒤에서 로봇이 닭 튀기고 로봇이 제품을 스마트 제조를 하고 로봇이 스마트팜이나 아쿠아팜에서 생산하는 미래의 어떤 키친, 그리고 집에서 식물을 키워 먹고요, 집에서 배양육을 키워 드시는 시대로 바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산에서 가져오는 산삼이나 땅에서 가져온 어떤 인삼이 아니고요, 새로운 새싹삼을 집에서 키워 먹는 시대로 바뀔 거가 앞으로 1년, 지금 이미 하고 있고요. 티움 길면 10년 안에 키친이 다 바뀔 거다. 두 번째는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고령화되고 또 인구가 늘고 경제 수준이 올라가고 반려동물 숫자가 늘 때 식량에 있어서 중요한 육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또는 선택, 이런 맞춤육들이 이제 늘어날 거고, 음식물이 버려지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또 포장재에 같은 푸드 웨이스트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미래 가치가 크다. 소비자나 개인 입장에서는 먹는 것과 관련된 의미 있는 일을 해결하는 기업들한테 가치를 높여주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연봉이 높은 운동선수, 어떤 사람이 한 거는 남이 하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인정을 해주고 밸류를, 우리가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지, 남이 하는 거를 좀 더 잘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거에 그렇게 많은 가치를 부여할까요? 지금같이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이 전 세계가 소통하고 네트워킹 사회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한 일인지, 누가 왜 했는지, 누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같이 하고자 하는 분들을 서로 책임을 주고 그 역할을 함께해서 뭔가 뿌듯한 일을 하는 일들이 중요할 텐데요.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기존에 해왔던 어떤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변한 세상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기반으로 새로운 조리 방법부터 주문, 배송, 물류, 제조, 소재, 원료 단계로 맞춤형 단계로 바뀌어갈 거고, 이 안에는 새로운 이머징 테크놀로지들이 융복합돼서 이러한 해결을 방법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존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컨슈머 테크놀로지의 넘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전 세계에서 매출의 1위는 월마트였습니다. 작년 연말에 월마트의 기업 가치보다 당연히 아마존의 기업 가치가 훨씬 더 크죠. 2,000조입니다. 94년도에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인터파크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듭니다. 이기영 인터파크 회장님이 최근에 야놀자에다가 인터파크를 매각하면서 서울대 와가지고 이제 이 후배들한테 강의를 했는데, 왜 우리는 아마존이 못됐을까? 똑같이 온라인으로 책 서점했고 문화하고 했는데 왜 못됐을까? 남이 하면 그 다음에 그거를 따라갔기 때문이다. 우리가 리스크를 테이크했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건 못했다. 아마존이 작년에 월마트 매출을 누르고 미국에서 매출액 1위가 됐습니다. 아마존은 소비자 맞춤인 게 알렉사라고 하는 음성인식 AI, 어제 우리 슈퍼톤 하이브에서 투자받은 서울대 이교우 교수님이 창업한 음성인식 AI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아침에 이 알렉사하고 대화를 하죠. 음성으로 주문하면 알아서 아마존 대시원드가 주문해주고 집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마켓컬리처럼 아마존 프레시가 집으로 배송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커머스입니다. 문제는 오프라인 뛰어들었습니다. 호울푸드 인수했고요,
무인 편의점 아마존고, 아마존 프레시웨이 오프라인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초록마을 열었다는 얘기죠. 이번에 건강기능식품 회사 만들었습니다. 홀푸드로부터 구매에 관련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회사입니다. 농업 당연히 할 거죠. 안 할 거라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의 구독 서비스에 맞는 맞춤형에 대한 개인의 어떤 정보로부터 마지막에 생산까지를 아마존이 해나간다고 봅니다. 네슬레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CJ가 작년 매출액이 물론 식품 매출은 한 8, 9조 됩니다만 제일제당의 매출액이 26조가 넘어섰습니다. 영업이익만 1조 7, 8천억 되는데 주가가 작년 연말에 5조 8천억입니다. 근데 왜 네슬레는 113조 매출에 시가총액이 465조, 한 7, 80배의 차이가 날까요? 네슬레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잘합니다. 두 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네슬레는 스위스 로잔 대학 안에 미래는 헬스다입니다. 이제는 영양을 넘어서 이제 이 기능을 넘어서 헬스 연구소를 만들었고요. 디지털 뉴트리션, 메디컬 프로덕트, 진단기기와 같이 맞춤형 식품과 연관된 기술에 투자를 합니다. 블루바틀이 이 네슬레 겁니다. 8천억 원의 기업 가치로 인수를 했는데요. 매장이 50개도 안 됐을 때입니다. 매장이 50개도 안 되는 이 ROI가 안 나오는 브랜드를, 블루바틀을 왜 샀을까요? 네스프레소를 가지고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네스카페, 네스프레소 하는데 혹시라도 스타벅스에서 질까봐 그때는 다시 블루바틀이 마치 애플처럼, 삼성전자가 스타벅스라면 애플처럼 블루바틀의 브랜드를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마치 제약회사들이 자기 갖고 있는 블록버스터 약을 뛰어넘는 약을 사는 것과 비슷하게 이제 인수를 해버리는 경쟁자를 볼트원 전략을 쓰는 게 이제 네슬레입니다. 유니레버는요, 아예 본사 헤드쿼터를 네덜란드의 와게니겐 대학 안에다 완전히 집어넣었습니다. 대학과 연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술화하는 단계에 뛰어들지 않는 기업은 미래 가치를 갖기가 굉장히 앞으로 대한민국은 인력 확보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올해 출산 인구가 30만 명도 안 됩니다. 올해 은퇴 인구가 100만 명이다. 58년 개띠가 내년도 하면 100만 명대가 지금 30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인재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마존과 네슬레는요, 기존의 전통 기업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왜 두렵냐면 얘들한테 기획사가 붙어 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붙어 있고 앵커가 붙어 있습니다. 될 때까지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가끔은 이문세 씨하고 이수만 씨를 비교를 합니다. 이문세 씨는 지금 현재 개인 기업입니다. 혼자서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커지기가 어렵습니다. 이수만 씨는 기획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푸드테크 기업들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일론 머스크가 집투하고 페이팔을 팔아서 테슬라를 만들고 이런 식인 거죠. 앞에서 하나 하고 더 큰 거를 뛰어들 수 있는 계속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지금 보여지는 오래된 기업, 제약기업 중에서 제일 온 건 동아약품입니다. 동아약품과 지금의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50년대에 만든 식품기업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가 오른쪽에 보여 3조 5천억씩 하는 대상동원의 기업 가치가 8천억, 7천억, 이게 작년 연말 주가 기준입니다. 롯데푸드 광동제약은 4천억 수준입니다. 매일 유업 5천억. 근데 마켓컬리, 트리짓, 프레시지, 그린랩스, 바로고, 정육각은 16년도, 17년도 뭐 이런 때에 만들어진 기업이고 매출액이 1,000억도 채 안 되는 기업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가 더 큰 이유는 뭘까요? 왼쪽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른쪽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문 기업은 이런 거죠. 앞으로 이커머스가 굉장히 세상을 바꿨는데 스타트업들, 76년생인 김봉진 대표가 배달의 민족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비마켓을 하고 라이브 커머스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쿠팡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쿠팡 이츠를 하면서 쿠팡 라이브 커머스를 합니다. 네이버는 딜리버리 사업에 뛰어들죠. 이미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파스토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고 부릉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 게 네이버입니다. 왜요? 스마트 스토어랑 연계된 맞춤형 딜리버리 플랫폼을 같이 가겠다. 그럼 네이버는 라이브 커머스를 하다가 이제는 배달 서비스로 들어가게 되면 롯데, 신세계, 현대가 하는 이런 어떤 유통 구조가 이제는 결국은 배민, 쿠팡 그리고 네이버의 중심으로 바뀌어가겠죠. 마켓컬리는 좀 늦게 만들어서 아까 전에 아마존 프레시웨이와 비슷한 일을 하고, 정육각은 그 중에서도 고기를 우리가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도축한 데부터 집에서 배송할 거에 대해 전 과정을 데이터화하고 알고리즘화해서 도축한 지 3일 이내에 집까지 배송해 줍니다. 초신선을 가는 거죠. 이번에 초록마을을 인수했습니다. 이들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33, 32, 26입니다. 이 친구들은 누구랑 일을 같이 하고 싶을까요? 기존의 오래된 제조업체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푸드테크 혁명이 가능한 이유는 배민, 쿠팡, 컬리, 정육각이 20, 30대 때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와 비슷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한테 연계해서 투자를 합니다. 김봉진 대표, 민금채 대표가 하고 있는 지구인 컴퍼니에 개인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최태원 회장님 계속해서 새로운 퍼펙트 데이처럼 이런 ESG에 투자를 합니다. 이제는 남이 하지 않은 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기존의 기업의 어떻게 보면 네슬레처럼 또는 아마존처럼 운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통뿐만 아니라 이런 제조에 있어서도 프레시지라든지 배달의 민족이 투자한 바로고, 그 다음에 그린랩 스트리치. 그린랩 스트리치는 민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농협이라든지 AT센터와 관련된 것처럼 좀 연계된 비즈니스일 수도 있습니다. 농민 포탈을 만들고 농수축산물의 글로벌 거래 플랫폼을 만드는데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왜 트리치 같으면 3조 6천억의 기업 가치가 나올까요? 글로벌 농수축산물에 대한 거래만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들을 해외에 수출하는 플랫폼으로 바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상상이 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상상력. 이매지네이션이 안 되시면 사실은 미래에 대한 투자가 늦는 겁니다. 상상력이 있지만 또 하나는 실행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행을 하려면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필요합니다. 미래를 상상하는 설계자와 그러한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전문가와 그리고 경험이 함께하는 것이 앞으로 푸드테크에서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인 맞춤이라는 건 미래의 어떤 메가트렌드, 요즘 삼성전자가 가전을 나답게, 왜 그럴까요? 가구의 유형이 다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이 사는 게 아니라 혼자 사는 가구도 많고 강아지랑 사는 가구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가족의 형태, 요즘에 뭐 여러 사회적으로 다양성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바뀌었고 결국은 디지털이 세상을 바꿨다입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바뀌는데 한 가지 해결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이 개인 맞춤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1인분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기업들이 저한테 다 물어봅니다. 교수님 맞춤형 식품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뭐부터 해줘야 되냐면요, 자기가 자기의 나이, 체중, 성별을 입력하고 최소한 150g이 고기가 1인분인지 200g인지 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는 거에 대해서요 돈을 내야 됩니다. 반찬 공짜로 먹으시면 안 됩니다. 먹은 게 캘큘레이션이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만큼을 알고 필요한 만큼 사서 드시는 문화가 돼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맞춤형 식품이 가능하려면 유통에서 분류 체계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배달의 민족 들어가시면 한식, 준식, 분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켓컬리나 이런 데 가면 두류 가공품, 뭐 초콜릿 가공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맞는 건강기능식품, 살을 빼는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하고 이제 가임 가능한 여성하고 출산 전 여성하고 폐경 전후의 여성은 다 다릅니다. 호르몬이 다 다른데 그 생리 주기에 따라서 식욕이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걸 가지고 먹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개인의 마이 데이터에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맞춤형 식단을 해주려면 영양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에 대한 DB가 중요한 거고요. 이게 가능하려면 개인 정보에 대한 맞춤형 어떤 진단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2010년도에 우리가 한국 바이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화두였습니다. 2000년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뜨내면서 마크로젠, 테라젠, 니텍스처럼 유전체 분석 회사가 이제 아주 보편화됐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나오면서 세상의 표준을 우리가 만들었고 이를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롯데 바이오로직스, CJ 바이오사이언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건강기능식품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국내가 외국보다 기능성 식품을 먼저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이영주 교수님이 초대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장이셨고 제가 그 연구실에서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롯데에서 제가 드림카카오가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농심에서 약품과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모든 연구실이 분야에서 기능성 식품학 교수를 뽑는데 외국에서 박사학위 하신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교수가 됐는데 건국대학교에 갔더니 그 당시에 건대가 변해야 산다였습니다. 2006년도에 제가 임용이 됐는데
3년 후에 건국 학술대상을 받았습니다. 원래 학술대상은 학교에 제일 기여도가 큰 원로 교수님을 주는 거였는데 그 해부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FM대로 한다. 그래서 제가 그 해에 가장 연구 논문과 뭐 이런 걸 가지고 학술대상을 2009년도에 받았는데 그때 자랑스러운 건국인상을 서정진 회장이 받아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서정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그날 이제 인사말에서 자기는 산업공학을 했기 때문에 45세 창업을 했고 5천만 원밖에 대우에서 망해서 나왔기 때문에 뭐 퇴직금도 거의 못 받았고 그리고 자기는 산업공학을 했기 때문에 전문성도 없다. 독학했다. 근데 셀트리온은 아마 생명공학과의 졸업생이 셀트리온 몇 명 입학시켜 그 학과의 순위가 결정될 것이다. 우리 삼성 몇 명 가면 이렇듯이 바이오는 셀트리온 몇 명. 2009년도에는요 송도에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여기에 당시에 연구자들은 삼양제넥스 출신입니다. 그분들을 제가 이 제넨텍이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 옆에 있는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셀트리온 사무실입니다. 해외에 영업부터 하고 다니는 겁니다. 공장을 짓기 전에 CMO에 대한 영업을 해외에 다니던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바이오텍이 바뀌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푸드테크 분야에서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2010년도에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되면서 11년 3월에 서울대학교로 옮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푸드테크 센터와 협의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 제가 서울대로 특채로 옮겼는데요. 아무과 하나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식품공학과에 있으면서 의과대학 학생들이 서울대 학생들이 식품공학으로 전과하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뭐냐? 차세대 융합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안철수 원장님이 있었던 안랩처럼 뭔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윤기원의 식이학센터를 만들었는데 그때 김진수 CJ 대표님하고 농심의 이제 손욱 회장님이 같이 왼쪽에 계시면서 제가 이 센터를 퍼스널라이즈드 푸드 메디슨을 축하해 주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미래는 상상력 싸움이다. 비옥한 상상력과 주인의식. 서울대 주인 없다. 누가 앞으로 서울대의 미래를 그리고 누가 주인의식을 갖냐에 따라서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거다. 직급보단 직책이다라는 걸 김진수 대표님이 저한테 제일 말씀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하이라키가 굉장히 중요하다. 전문성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표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이 두 분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 맞춤형에 관련된 우리가 이제 연구와 기술을 했고요. 결국은 이제 이게 개인 맞춤이 되기 위해서 영양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은 식품으로 넘어가는 일들을 미국에서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보다 앞서서 이미 정밀 영양을 활용한 정밀 식품 단계로 우리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하고 맞춤형 식품 사업의 첫 번째로 제가 데이터 기반한 맞춤 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 정보와 질병, 생애주기, 유전자 맞춤형 식이 설계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응용하는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소비와 생산을 연계하는 플랫폼입니다. 근데 소비자한테 먼저 지금 걸 추천해 봐야지 그 결과를 가지고 설계가 돼요. 쉽게 얘기하면 유통에서 분류 체계를 바꿔주지 않으면 제조사는 안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조사가 움직이더라도 개발비를 다운시켜줘야 됩니다. 맞춤형 제품을 하려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AI와 알고리즘을 만드느냐가 되려면 오늘 우리의 이 협의회 형태의 모습에서 유통에서부터 소비자에서부터 역으로 와야 되는데 단순히 DB하고 데이터 한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이 실험 많이 했다고 논문 쓰는 거 아닙니다. 논문 써놓고 실험하는 겁니다. 뭔가 유통에서 소비자들을 분류해놓고 생애주기가 되던 남녀가 되던 어떤 질병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역으로 제조와 소재 생산을 연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형태의 플랫폼이 앞으로 될 건데 제품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0대 여성이 먹어야 될 것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얼마나 간편하게 요즘에는 전부 어떻게 보면 이런 필름 형태나 알약 형태로 하는 게 핸드백에 들어가야 됩니다. 먹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액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할 거냐? 삼성전자나 카카오가 저는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황희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이제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로 서울대를 그만두고 옮기셨습니다. 천종식 교수님이 CJ 바이오사이언스로 옮기셨고 또 이제 여기 고바이오랩이 있고 툴젠의 김진수 교수님이 이제 창업하셔서 오늘 발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실증해 본 게 우리 주비스의 민은주 대표님이 저희하고 같이 이런 피에트라고 하는 이 플랫폼 안에서 맞춤형 영양과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오늘 오전 세션 이후에 오후 세션에서 저희가 만든 알고리즘을 실증한 사례를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유형별이 되면 제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빵순이는 빵순이고요, 면순이는 면순이입니다. 결국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좀 더 단백질을 강화하고 식물성 단백질을 먹는데, 이왕이면 국내산이고 그것도 특정 지역인데 유기농이면 더 비싸게 내는 겁니다. 그런 선택지를 주는 겁니다. 그게 맞춤입니다. 요즘엔 비싸더라도 애플망고 하면 뭐 빙수 7만 원 팔면 먹습니다. 그거 한 끼 먹고 그 다음 이틀 굶습니다. 라면 먹습니다. 그건 본인의 선택인 거죠.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건강과 관련된 거, 가치관에 갖는 걸 소비하는 거고요. 제가 의미 있어 하는 일은 이런 겁니다. 제가 원래 융합기술만 연구해야 되는데 서울대학교가 평창에 그린바이오 기술연구원을 만들어서 가장 젊은 네가 가서 산학협력을 하라고 했는데 기업 유치에 다 실패했습니다. 네가 직접 해라. 그래서 우리 요 앞에 있는 저희 할머님이 미쉐린에 들어가 있는 피앙콩할만이라는 이북식 콩비집, 콩국수 집을 하십니다. 콩국수 먹다가 제가 건국대학교에 있다 왔으니까 그러면 연세유업, 건국유업이 있다면 정식품 두유와 삼육두유가 있으니까 약콩 두유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서 항상 콩은 강원도 콩을 써야 된다 그러셔서 약콩이라고 하는 3세대 콩을 가지고 우리가 기존 노란콩과 검정콩과 이 서목태가 뭐가 다른지를 연구하고 이거를 영양 단계에서부터 의약품까지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작년에 기준으로 저희가 서울대학교가 직접 약콩을 수매한 게 11억 원을 현금으로 저희가 샀습니다. 그리고 직접 거기에 대학두유 제조 공장에서 한 30명 전후의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평창 인구가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한 50가구 정도, 한 60가구 정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0명 정도의 삶을 책임지고 있으면 0.5%를 책임지는 겁니다. 약콩을 생산하고 약콩을 수매하고 제조하는 것만. 근데 외식이 되면 한 1% 정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게 실증입니다. 이걸 확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이 푸드테크에 대한 산업은 MIT, 스탠포드, 하버드, 서울대학교 절대로 못 이깁니다. 오늘 이제 김만 총장님 오시겠지만 왜 이길 수가 없냐면요, 등록금을 못 올려주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MIT, 스탠포드, 하버드는요 전 세계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애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겠다는 애들을 데리고 하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걔네들은요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MIT에 갔는데 거기서 정말 임팩트 있는 거 못하면 한국에 못 들어옵니다. 예, 절박합니다. 젊은데 절박해요. 그러니까 MIT에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 들어오면 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이 안 되는 거죠. 오면 하던 걸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돈도 없고 인프라도 안 되는데 오면 마이너한 거 시키고. 결국 뭐가 돼야 되냐면 현재 이런 실제로 기업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CEO들이 서울대학교에 학생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이 먼저 앞서서 하고 있는 김봉진 대표가 서울대 학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학생이 돼서 서울대학교 교수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대학이 생각하는 미래와 현재의 어떤 경험을 연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이 창발센터를 통해서 창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최고 책임자 과정, 그 다음에 차세대 과정, 미래 과정. 아까 입구에 보시면 앞에 있는 롯데, 신세계, 뭐 여기 프레시즈는 현재 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차세대 기업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미래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를 잘하려면요 현재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주니어 대표도 키워야 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할까요? 일단은 책임을 져야 될 기관이 있습니다. 푸드테크 산업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대학의 푸드테크 관련된 학과, 한국식품연구원, 농업기술진흥원,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그리고 무역협회 산하의 코엑스입니다. 여기가 연계를 잘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인재와 기술과 산업을 같이 협력해 만들어 가자 합니다. 지역별로 우리나라는 농식품이 지역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수도권은 좀 개인 맞춤, 충청도는 스마트 제조, 전라도는 이제 농식품 제조, 그다음에 부산시는 수산식품 제조, 경북은 K키친, 그리고 강원이나 제주는 좀 더 로컬을 친환경적으로 관광과 연계하는 것들이 좀 더 경쟁력이 있다는 건 제 생각이 아니라 누구나 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제가 어제
AI와 메타버스, 로보틱스 좌장을 서울대학교에 있는 저희 학과 또 한시견에 찾아봤는데 좌장 볼 분이 없었습니다. 정말 창피한 얘기입니다. 우리 민승규 차관님, 이남시 총장님이 우리는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어령 장관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청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님 만나보니까 정말 대단하세요. 결국 자기가 이 하는 일에 진심이고 변해야 산다고 하고 사는 동안 미래를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창발가이고, 지금의 일론 머스크, 지금의 서정진 회장, 지금의 어떤 김봉진 대표도 하는데 why not? 여기에 있는 어떤 학생도 이분들보다 어렵다거나 이분보다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제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푸드테크가 미래이고, 이미 우리는 지금 말씀드렸던 우아한 형제들부터 마켓컬리부터 또 그 이상의 프레시지부터 이미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푸드테크의 창발가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에 더 넘어가는 그런 어떤 산업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